신길동님께서는 검찰을 해체하고 판을 다시 짜야 된다라고도 하셨네요. 아,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 관련 소식입니다. 이화영 1심 선고, 6월 7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열흘 남은 거죠. 그런데 선고 기일이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솔솔 나옵니다. 법원도요, 지금 여론의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듯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원지법이 선고 기일을 연기하면서 좀 더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한 번 더 고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제가 볼 때 가능성 크지는 않아요. 지금 이화영 부지사 재판을 맡고 있는 신진욱 부장판사는 이미 그 선입견이 꽉 들어차 있어. 그래서 바뀌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자신이 내릴 판단이 어떤 정치적 여파를 일으킬지, 그 여파가 법원에는 또 어떤 충격을 줄지 고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신진욱 부장판사뿐만 아니고요, 지금 사법부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론의 흐름, 특히 촛불 집회에 몇 명이나 모이나 되게 열심히 본대. 자칫 잘못했다가 민심을 거스르는 짓을 했다가 바로 철퇴를 맞을 수 있지 않겠느냐. 조심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한대. 자, 왜 그럴까요?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 이화영 1심 선고 미뤄질까, 고심 커지는 수원지법입니다. 지금 이화영 부지사 재판은요, 정치권의 태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4월 8일 결심 공판을 했고, 두 달 뒤인 오는 6월 7일이 선고입니다. 징역 20년인가 15년인가를 지금 구형해 놓은 상태죠. 검사들이 참 못돼 처먹었어, 그죠? 그런데 이 사건 재판이 후반부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여러 가지 변수를 맞이합니다. 재판 후반부에 잇따라 폭로가 된 검찰의 과잉 수사 폭로가 검찰은 물론이고요, 법원도 심각하게 흔들수고 있습니다. 검찰의 비행이 잇따라 폭로가 되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비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도 검찰 손을 들어줄 수 있느냐, 그게 간 큰 판사가 몇이나 되느냐, 글쎄요. 특히 이 술파티 사건, 이건 치명적이었죠. 이 상황에서 법원이 검찰 손을 들어줄 경우에는 판사가 검사들의 불법 행위를 용인했다. 판사가 저딴 식으로 하니까 검사가 저러는 거 아니야. 저렇게 검사가 나쁜 짓을 했고 피고인을 괴롭히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을 서슴지 않았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껴놓고서는 떡하니 검사 손을 들어준다? 야, 그거는 판사 네가 더 나쁜 놈이야! 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최근에 공개된 국정원 비밀문서, 쌍방울이 북한과 짜고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이 문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지금까지는 국정원 비밀문서가 이화영의 유죄를 뒷받침해주는 증거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법원이 검찰 손을 들어준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 법원은 모를까요? 조작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로 부상한 이화영 부지사 재판. 정치권의 태풍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 입장에서도, 법원 입장에서도 이거는 뜨거운 감자죠. 보세요. 지금 이화영 부지사는 자신이 어떤 일을 당했으며 어떻게 회유 협박을 당했는지, 그리고 검찰은 그 과정에서 무슨 불법을 저질렀는지 상세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언론이 보도를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근데 참 보면 언론도 여기서 제일 나빠. 피고인이 이렇게, 아니 이 사람 국회의원도 했고 경기도 부지사까지 해서 그런 사람이 이렇게 억울하다고 하고 있는 판에 그걸 보도를 안 하는 언론은 사실 언론 자격이 없는 거죠. 그저 검사들만 다 맞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려면 뭐 하려고 언론을 하냐고. 그냥 검사들 저기 하수인이나 하고 있지. 검사들 모습이나 하고 있지. 검찰청 모습으로 살지 뭐 하려고 언론이야. 아 진짜 역겨웠고 더러워 죽겠어. 수준 낮아가지고 진짜 아휴. 자, 이런 일이 계속 폭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요 되게 구체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 비밀문서가 나왔죠. 쌍방울이 북한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주가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주가 조작의 소재가 된 것이 남북경제협력. 북한이 쌍방울하고 무슨 사업을 하기로 했다. 이거를 공표하면서 그걸로 주가 조작의 소재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뒤져보면은 주가 조작을 한 상황이 드러나요. 이게 단순히 그냥 의혹 정도가 아니고 당시 주가를 뒤져보면은 딱 나옵니다. 제가 작년 10월 29일에 이 표를 보여드렸더라고요. 자, 이게 쌍방울의 주가 흐름입니다. 쌍방울 주가 흐름 잘 보세요. 자, 시작은 1,700원으로 시작을 해요. 이때는 쌍방울이 원래는 그 상장 폐지가 됐다가 거래가 재개된 직후의 이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1,700원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훅 뛰죠. 11,200원까지 올라요. 자, 그러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가죠. 자, 여기에서 출발했다고 치면은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거의 두세 배 장사를 했어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죠. 이 과정에서 또 2배 이상 장사를 했을 겁니다. 내려왔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올라갑니다. 내려왔는데 또 한 번 올라가요. 하루만 이게 다 주가 조작이잖아. 전체적으로 쭉 내려오는 과정이지만 주가 조작이 쭉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뒤에 한 번 더 올라. 2021년에 이렇게. 엊그저께 이렇게 쌍봉 낙타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쌍봉 낙타 이게 한 번 더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주가 조작하고 상관이 없느냐? 자,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 29일 날 이거를 제가 딱 맞춰봤더라고요. 자, 그래프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최초는 여기에요. 1,700원. 근데 최고는 11,000원. 그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죠. 1차, 2차, 3차. 그리고 2021년에 4차가 한 번 더 있어요. 이렇게. 2021년 4차는 이때보다 더 높게 올라갑니다. 얼마? 12,000원까지 올라가요. 1,700원이었던 게 12,000원까지 올라갔다고. 자, 여기 여러분들 혹시 제가 저기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에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드릴게요. 자,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은, 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2021년도에 다시 이렇게 치솟아요. 이렇게 치솟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올라가냐? 12,000 얼마까지 올라갑니다. 12,200원이었나?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까지. 12,200원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이게 2021년 2월인가 그래요. 자, 요 그래프까지 놓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돈은 언제 주어졌느냐? 송금 합의를 한 시점이 요 시점이에요.
합의란 직후에 확 올라갔네? 자, 그리고 돈은 언제부터? 이때부터 이때까지 약 1년 사이에 3차례에 걸쳐서 갑니다. 2019년 뭐 4월, 뭐 6월, 11월 이런 식으로 3번에 걸쳐서 나눠져 가요. 이 송금된 시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하튼 2019년에 3차례에 걸쳐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봐. 어떻게 돼? 전체적으로 주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그때 이렇게 주가가 오른 시점이 있죠. 그리고 한 번 더 있고. 보세요. 이걸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 봐도 이건 주가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검찰은 송금되는 그 시점에는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건 완전 개소리지. 봐. 주가가 내려가다 갑자기 팍 치솟지. 몇 번을 치솟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것까지 포함하면 5번. 북한하고 거래 얘기를 맨 처음 할 때가 이때야 또. 이 무렵이야. 남북 경협 얘기 한참 거론될 때가 이 무렵이야. 그럼 이걸 다 포함하면 5번의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맞죠? 이거를 길게 설명해야 알아? 그래프 보면 딱 나오는 거 아니야? 나같이 주식 잘 모르는 사람도요. 그래프 보니까 알겠다 입디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법원이 국정원 비밀문서 내용을 쌩까고 과연 가능할 판단을 지 맘대로 내릴 수 있을까요? 국정원 비밀문서 내용은요, 꽤 구체적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기 때문에 또 뉴스타파의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은 또 추가로 해줄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보시다시피 안부수 씨가 국정원 협조자로, 그러니까 국정원의 뿌락지로 북한하고 접촉을 했대잖아. 안부수 씨. 자, 그런데 국정원이 이 안부수 씨를 뿌락지로 쓰다가 손절을 했어. 왜 손절을 했다고? 주가 조작 때문에 손절한 거 아닙니까? 그죠? 주가 조작의 이유는 김성태가 북한하고 짰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보면은 그 쌍방울은 북한하고 수익금, 주가 조작의 수익금을 배분을 하기로 약속까지 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거를 국정원에서 포착을 하고 있었고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래요. 이 방용철이라는 사람이 이제 핵심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국정원으로부터 코드 번호까지 부여받은 정식 정보원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북한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면서 동향을 탐지했고 그리고 방용철이나 김성태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안을 통제한 사람은 국정원 블랙요원이었고요. 이 블랙요원이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가 포함된 주가 조작 정황이 나오자 바로 중단한 겁니다. 손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문서는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를 통해 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와중에서도 계속 이 국정원 문서 내용을 왜곡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죠. 사실상 증거 조작을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검찰이 이런 짓을 했는데 검찰 손을 들어준다. 그러면 법원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법원은 과연 계속 살아남을 수나 있을까? 근데 이 상황을 법원은 모르나? 알죠. 법원 쪽에서도 자칫 검찰이 싼 똥을 법원이 뒤집어 쓰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검찰 손을 들어줘야 되느냐 이 점을 고심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법원 관계자 어떤 사람들은요.
이번 사건이 자칫 로드니 킹 사건처럼 아주 대형 사건으로 비화되면 어떡하느냐, 한마디로 폭동으로 바뀌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걱정도 하기는 합디다.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촛불 집회 하던 사람들이 발끈해가지고 수원지법에 와가지고 난리를 떨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당장 뭐 큰 폭동까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법원이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걱정도 하기는 해요. 자, 여기서 로드니 킹 사건이 뭐냐면은, 여러분 LA 폭동 사건 아시죠? 이 LA 폭동 사건의 원인이 됐던 사건입니다. 백인 경찰들이 흑인 한 명을 집단 구타한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경찰관 4명이 그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데, 이 경찰관 4명이 전부 다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자마자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미국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가 붕괴된 사건이기도 하고요. 판사들에 대한 신변 위협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처럼 검찰의 악행이 너무나도 명백해지는 이 시점에, 그런데도 이런 사안들을 다 무시하고 법원이 검찰 편을 들어준다면 로드니 킹 사건 같은 일이 재현되지 말라는 보장은 하기 어렵겠죠. 그렇게 되면 법원은 검찰이 잘못을 했는데 법원이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검찰이 저런 짓을 할 수 있는 거는 판사 니네들이 봐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판사 니들이 더 나빠 라는 비난을 안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특히 법원이 이화영 부지사 사건, 이 대북 송금 사건하고 로드니 킹 사건을 연상을 하는 이유가, 당시 로드니 킹을 폭행하는 경찰, 이들의 이 모습이 카메라에 딱 찍혀서 방영이 됐습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 그 영상을 안 본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무죄가 났어. 얼마나 사람들이 법원을 우습게 봤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각종 증거들이 쏟아 나오지 않습니까? 국정원 비밀문서까지 나왔잖아. 그런 상황에서 과연 법원이 검찰 편을 들어줄 수 있을까?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무죄를 선고했던 로드니 킹 사건이 LA 폭동의 원인이 됐던 것처럼 너무나도 명백한 조작의 흔적이 드러났는데 그를 왕창 깡그리 무시하고 이화영한테 유죄를 선고한다. 근데 이화영에 대한 유죄 선고는 곧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화영이 유죄면 곧바로 다음 단계는 이재명 대표예요. 곧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수사를 재개할 겁니다. 이미 검찰 몇 번 했었고, 대북 송금 갖고 장난질 쳤고. 자, 이화영이 유죄가 되는 순간 곧바로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치고 들어올 거예요. 이 상황에서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과연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면 법원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뭐 우리나라가 LA처럼 폭동까지는 안 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사법부 전체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가 탄핵을 당하는 일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거를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법원 내부에서도 벌써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요. 수원지법에서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이미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거죠. 설마 법원을 쳐들어오겠니? 뭐, 아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글쎄, 참, 두고 봅시다. 하여튼 뭐, 여기서 우리가 꼭, 뭐 어떻게 할지 문제는 앞으로도 고민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법원이 다시금 검찰에게 이재명을 죽이라고 길을 열어준다면 이제 남은 거는 우리 시민들의 저항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믿을 데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되면 사법부를 어떻게 믿냐고요. 그죠? 그 의지를 좀 다졌으면 합니다. 만약에 지금 신진욱 부장판사가 이화영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다면 그 신진욱은 이재명을 죽이겠다라고 이재명을 죽이라고 검사들한테 면죄부를 준 겁니다. 우리가 그런 판사들 그냥 보아 넘길 수는 없겠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